TB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지입니다. 국내 최연소 코로나19 확진자가 생후 4주에 신생아였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어제 신생아를 포함한 가족 모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치료 중인 분들, 자가격리 중인 분들도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월 27일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총 9,332명 발생했습니다.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숙희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국내 코로나19 현황 짚어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그제보다 91명이 늘어서 총 9,332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추가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표현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26일 추가 확진자 91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으로 전체의 21%입니다. 유럽에서 11명, 미주에서 7명,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서 1명입니다. 특히 어제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유증상자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첫날이었는데요. 조금 이따 10시에 발표될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포함돼 나올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 유입 관련 환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제 0시까지 국내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8명 늘어서 총 사망자는 139명으로 집계됐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사이에 대구에서 3명, 경북에서 1명, 경기 1명이 더 숨져서 지금까지 사망자는 총 144명으로 추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치된 환자는 384명이 늘어서 총 격리 해제 인원은 4,528명입니다. 대구에서는 의료기관 집단 감염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제2미주 병원에서 그제 입원 환자 1명이 확진돼 직원과 환자 355명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6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네, 그럼 서울시의 코로나19 현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6시까지 집계된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시가 발표한 것보다 13명이 증가한 건데요. 이 중 9명이 해외 접촉 감염입니다. 서울시 내 해외 접촉 관련 확진자는 어젯밤에 추가로 나온 2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9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안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구로 콜센터 관련 건물 직원 확진자 수가 96명인데 이를 넘은 것으로 파악되는 모습인데요. 해외 접촉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전체 입국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해외 유입 감염 차단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서울시는 어제부터 미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기로 했고요. 조금이라도 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필리핀, 태국 등 전 세계 입국자 명단도 정부에 요청해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회와 직장 등 지역사회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 자가격리자 중 3명이 어제 추가로 확진됐는데 이들은 모두 11층 콜센터 소속 확진자가 방문했던 경기 부천의 생명수교회 관련 접촉자입니다. 또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6명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새로운 집단 감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여전히 감염 전파를 확실하게 예방해야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을 밤 12시까지만 운영한다고요. 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그리고 우이 신설선은 다음 달 1일 수요일부터 밤 12시까지만 열차를 운행합니다. 우선 지하철 운행을 줄임으로써 지하철에서부터 집단 감염 전파가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고요.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방역 업무량이 최대 14배까지 늘었는데 이 방역 업무 종사자의 휴식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서울시 지하철 이용객이 지난해에 비해서 40%나 줄었고 특히 밤 11시 이후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미 이용자가 매우 적어져서 단축 운행을 감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열차 운행 시간은 노선별 역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변경 시간표는 서울교통공사 등 운영기관 홈페이지나 각 역사 등에 게시된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버스나 택시는 지금과 똑같이 운영되면서 12시 이후에는 버스나 택시를 대신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태가 잠잠해지면 지하철 운행 시간을 원래와 같이 밤 12시 이후에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하철 밤늦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이런 가운데 나들이 객이 몰릴까 봐 각 자치구에서 여의도 등 각종 벚꽃 축제 열지 않기로 했죠. 그런데 석촌 호수는 축제를 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예 폐쇄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송파구는 이미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약 3주간 석촌호수를 전면 폐쇄하기로 한 겁니다. 벚꽃축제는 열지 않지만 벚꽃은 어김없이 피기 때문에 이를 보러 온 인파들을 몰릴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아예 석촌호수로 들어갈 수 없도록 통로를 통제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인근 주민의 출근과 산책을 고려해서 오전 5시부터 12시까지, 9시까지만 일부 통로를 개방합니다. 이 밖에 영등포구도 이미 여의도 벚꽃축제를 취소했지만 벚꽃 명소에 대한 통제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문숙희입니다. 네, 문숙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김승환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또 집단 감염 소식이 대구에서 들려왔습니다. 미뤘던 학교 개학이 일주일 뒤로 다가왔고 또 총선도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지금 집단 감염이 확인된 곳은 대구 달성군에 있는 제2미주병원입니다. 이곳에서 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앞서서 같은 건물에 있는 그 대실요양병원에서 90명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네. 합치면은 한 건물에서만 152명이 감염이 된 겁니다. 이 건물의 3층부터 7층까지는 대실요양병원이 쓰고 있고 그 위에 있는 8층부터 12층까지를 제2미주병원이 쓰고 있는 건데 엘리베이터나 뭐 화장실 같이 공동 이용 공간에서 이제 감염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지금 대실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구시가 미주병원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두 음성이 나왔거든요. 네. 그 뒤에 환자 중에서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처음에 검사를 할 때 그 미주병원이 정신병원이다 보니까 환자들의 이동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병원의 직원들을 위주로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빠진 환자에서 확진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전체를 대상으로 재검사를 했더니 이미 직원과 환자의 집단 감염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이하게 대처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학교 개학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해도 부모님들은 걱정이 있을 텐데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고 또 해외 유입도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이 굉장히 클 건데요. 예정대로 4월 6일에 개학을 하느냐 마느냐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4월 6일에 개학을 할까 아니면 미룬다면 언제 미룰까? 법적으로 미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미룰지 아니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 개학을 하는 걸로 할지 또는 인터넷 강의, 온라인 강의식으로 미리 개학을 할지 이렇게 보기의 지문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온라인 계약을 고려해서 다음 주엔 어떤 식으로든 현장에서 미리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라 라고 지침도 내렸고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각 시도 교육감들과 만나서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집단 감염 우려를 키우고 있는 곳이 또 종교 집회가 있거든요. 매주 주말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혹시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을까요? 예배 강행하는 곳? 지금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이번 주에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아예 밝힌 상태입니다. 지난 25일에도 수요 예배를 진행했었는데요.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 이틀 만에 바로 그걸 어기고 한 겁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예고했던 대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지난주에 시내 교회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오프라인 그 집회를 열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구로구에 있는 만민중앙교회에서 거기 관련자 중에 확진자가 6명이 확인돼서 여기에도 집단 감염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 교회 신도가 10만 명이 나오니까 굉장히 퍼지면 크게 퍼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들과 접촉했던 접촉자 240명을 대상으로 감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네. 충남 부여에서도 확진자 부부가 교회 예배에 매주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우려가 높은데요. 지금까지 만민교회나 온천교회, 성남은혜회관교회 등 신천지를 제외하고라도 교회에서 굉장히 집단 감염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금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기독교에서 반발 성명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시선에다가 정부가 집회를 금지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오프라인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니까 이쪽에서 좀 종교 탄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마치 교회가 집단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또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게 종교 탄압이다라고 성명을 냈는데요. 사실을 짚어보자면 정부는 지금 PC방이나 노래방, 네. 또 학원같이 공공이용시설의 운영을 좀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그렇죠. 있고요. 또 불교나 원불교, 천주교 같은 곳은 계속해서 종교 행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감염자의 해외 유입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의 감염자 사례를 보면 어제까지는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이 9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했거든요. 해외 유입 사례 근데 더 많아졌다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어느 정도 둔화됐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믿고 있는데 네. 해외에서 유입하는 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제 하루 만에 15,000여 명이 확진자가 새로 생겨서 네. 누적으로 10만 명을 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고요. 이탈리아도 8만 6천 명으로 확진자가 중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니까 지금 입국을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는 입국 차단 대신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금 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탈 때 깐깐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된 리포트가 있는데 관련 내용 짚어보시죠. 오는 30일부터 한국행 항공기를 타는 모든 승객은 비행기에 타기 전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발열 검사 결과 37.5도를 넘으면 탑승이 거부되고 탑승권은 환불 조치됩니다. 또 오늘부터 미국발 입국자들도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가운데 증상이 없어 숙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에겐 내일부터 교통편이 지원됩니다.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는 승용차를 이용한 기간을 적극 권장하고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 버스와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다며 자가격리 대상자를 유럽, 미국뿐 아니라 모든 입국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는 검역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자체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다만 아예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현재 국내 입국자는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이라며 입국 금지보다 검역 강화가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TBS 백창은입니다. 네, 이렇게 입국자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사실상 입국을 차단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외국인들의 입국도 차단하는 게 사실 쉬운 조치는 아닌데 지금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외국인 입국 금지를 발표했어요. 네, 지금
그제 시진핑 주석도 참여했었던 G20 회의에서 국제 협력이 가장 큰 화두이기도 했었고 네. 또 방역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교류를 조금 열어보자라는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바로 그 저녁에 나온 조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조치였습니다. 지금 중국은 외국인은 비자나 거류 허가증이 있어도 입국을 차단하겠다라고 그렇죠. 밝혔고요. 외교관과 이제 공무 비자를 소지한 사람, 또 과학자나 의사 같은 사람만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비행편도 완전하게 축소를 해서 네. 거기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이라던가 거기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당장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뭐 국제 협력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이런 조치들이 나오니까 조금 당혹스러운 거는 맞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정도의 조치를 취할 정도면 정말 많이 심각한 거 아닌가. 다른 국가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지난 18일에 우한에서 추가 확진자 0을 기록한 이후에 사실상 중국 내에서 자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건 거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계속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네.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이런 극단적인 조치에 다른 배경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홍콩이나 대만 쪽의 매체들은 네. 우선 중국이 무증상 감염을 확진자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생적인 확진자가 없다는 거는 억측이다라고 지금 폭로를 했고요. 네. 여기에 지금 내부를 서둘러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다음 달 이제 말쯤에 정치적인 회의를 갖기 위함이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정치적인 회의가 양회인데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일컫는 네. 겁니다. 지금 원래 이번 달 초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상태인데요. 이 회의에서 중국은 아직 정해지지 못한 올해 국정 방향을 정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G20 정상 국가들의 이제 그 회의, 화상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었는데 그 안에서 협력해서 방역과 경제 피해 공동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첫 재난수당 지급을 하기로 했죠. 네, 지금 화성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네. 24일부터 피해 신청서를 받고 바로 다음 날인 25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렇게 빠르게 지급할 수 있었던 게 신청서를 받고 그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다음에 그냥 바로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냥 남발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화성시는 이 허위 기재할 때 이제 그 돈을 회수할 것과 이제 법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기도 했고 네. 진위 여부를 확인하다 보면은 너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서 선지급하고 후 진위 확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제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민 모두에게 그러니까 화성 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 20만 원씩을 주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지금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이제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주기로 했거든요. 네. 거기까지 합치면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재난기본소득을 주게 됩니다. 지금 서울과 인천은 최대 50만 원이긴 하지만 시민 전체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소득 분위에 따라서 선별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 금액도 다르고 누구에게 주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그쵸? 좀 불평등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정부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줄지를 조금 시뮬레이션 작업을 착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자르더라도 네. 조 단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추경이 필요하고 국회 통과가 필요하겠죠. 지금 예정된 20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이 4.15 총선 이후인 5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뭐 정치적인 여야의 타협이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지급되는 거는 4.15 총선 이후가 뭐 5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긴급 지원에 걸맞지 않은 뒷북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을 보면은 또 이제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40만 원씩 또 바우처를 제공하겠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뭐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지급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피해 입은 소상공인분들 또 생각을 하면은 언제 이게 또 지급이 되는가 시기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소상공인 피해 대응책으로 저금리 대출안 이게 먼저 나왔습니다. 12조 원의 예산이 긴급하게 투입이 됐는데 시스템 문제도 있고 사람이 몰리면서 불만이 많거든요. 정부가 대책 내놨죠?
네, 최근에 뉴스에 예전에 마스크 살 때처럼 줄 길게 이어져 있는 게 대출 창구에서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네네.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장소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대출 창구에서 사람이 이렇게 길게 줄을 이었었던 거죠. 소상공인 대출 신청에도 마스크와 비슷하게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자기의 출생연도를 이용한 홀짝제가 도입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79년생이라면 홀수인 날에 받을 수 있고요. 80년생이라면 짝수에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출 창구도 기존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지금 시중에 있는 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신용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이제 조건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이제 모든 은행에서 받을 수 있고요.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이제 대부분 그냥 시중에 있는 모든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은행에서만 이제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등급 이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최대 1억까지도 대출을 하고 또 연 1.5%의 굉장히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데요. 대출 신청 기관에 따라서 이제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네. 아니면 총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도와 이제 내가 필요한 금액에 적합한 기관을 찾아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입은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일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유용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TBS 보도본부 김승한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슈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입니다. 네, 이대로 좀 쭉 가면 좋았을 텐데 대구 상황이 좀 안정세를 보이는 듯 했거든요. 근데 제2미주병원에서 어제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대구 경북이나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언제든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일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2미주병원이 그 전에 90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실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에 제2미주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환자들은 감염이 안 됐을 것이다라고 방역당국이 생각을 하고 직원들만 검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직원들만 검사를 했었던데 그때는 음성이 나왔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환자들이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이제 전수 검사를 해보니까 또 대량 확진자가 생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실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생긴 다음에 바로 그 건물에 있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있었다면은 좀 조기에 환자들을 발견하고 감염도 차단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 아쉽네요. 근데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의 경우는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또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그 경과를 지켜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증상이 있고 이런 분들은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시행했는데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약간 뭐 빈틈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약간 방심하고 빈틈이 있을 때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량 감염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반복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방역을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하고 세심한 업무 지침을 수행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보도에 따르면 그 환자 보호자가 또 환자도 좀 해달라고 했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뭐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못 해준다 그런 보도도 있는데 그럴 때 좀 현장에서 좀 유연하게 또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네. 또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장의 유연성도 모르겠어요. 정부의 어떤 업무이기 때문에 약간 좀 스트릭트 좀 엄격한 면이 있지만 또 의사나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좀 유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좀 같이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환자 중에 80대 환자가 가장 많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연령대별로 치명률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80대 이상 분들에서 사망하시는 확률이
15.19% 네. 정도로 알려져 있고 70대 분들은 6.5%, 그리고 60대 분들은 한 1.8% 정도, 그리고 50대는 0.6%, 40대 0.08%, 30대는 0.1% 정도 이렇게 보고되고 있고요. 지금 20대에서는 아직은 사망자는 없는데 위중하신 분이 아직 한 분이 계셔서 네. 이분들이 빨리 좀 회복돼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고령 환자분들께서 치사율이 높은 것은 이제 잘 알려진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든지 고령 자체가 이제 치사율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제 고령이신 분들은 처음에 이 폐렴이 나타날 때 처음부터 뭐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열도 별로 없고 식욕도 좀 없고 기운이 없다, 또 뭐 어지럽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좀 늦게 발견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번 발병되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르신들의 이런 증상을 면밀하게 밝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제 고령이라고 건강 수준 차이가 또 다양하기 네, 때문에 네. 어제는 90대 이상의 할머니께서 완치하시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또 지금 아직 바이러스가 음성이 되진 않았지만 106세 어르신도 이제 곧 퇴원을 좀 앞두고 네. 있다는 소식도 있어서 고령이시라고 하더라도 건강을 잘하시고 조기에 발견하셔서 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26일이었죠. 엊그제 충북 보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20대 확진자가 무단 이탈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단 이탈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과 차를 나눠 마시는 일도 있었거든요. 이 일로 당연히 이제 차를 나눠 마신 분들도 격리가 됐고요. 이게 근데 참 여기서 궁금한 점은 자가격리 중도 아니고 생활치료센터에 있었는데 어떻게 무단 이탈이 가능했는지가 일단 처음으로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생활치료센터가 여러 곳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 불안함이 좀 많이 커질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저도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 생활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이제 격리하기 위한 시설로 처음 생긴 다음에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생활치료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기관에서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실태가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거나 혹은 생활치료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나올 때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가 안 이루어지는 생활치료센터가 여러 곳이 있다라는 제보를 저도 받았었는데 네. 이제 그런 이제 일련선상에서 나온 일이 바로 충북 보훈 생활치료센터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많은 생활치료센터가 있고 또 그 생활치료센터를 방역당국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다 100%로 관리하는 건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이제 입소하신 확진자들의 이제 자발적인 네.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이제 일타령이가 있어가지고 참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충북 보훈 사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방역당국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실태 점검에 좀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긴장을 해야 할 것 네. 같고요. 이런가 하면 외국에서 유학 중이던 학생이 국내에 입국을 해서 어머니와 제주도에 여행을 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제주도에서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입국자 가운데 확진 사례가 늘면서 좀 이런 일들도 생겨나고 그리고 좀 더 긴장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주도에서는 밝혔지만 아마 네. 그냥 그렇게만 하시고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은데 문제는 지금 또 이분들이 또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이분들의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번 사례를 통해서 또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또 이런 그 사전 발열객들이 입장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김영란법처럼 서로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처럼 또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또 유학생이 왔다고 해도 서로 좀 안 만나주고 안 네. 만나기 이런 운동을 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급적 자가격리를 하시고 또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설마 난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런 분들이 사실 먼저 가시는 곳이 선별진료소보다는 이렇게 의원이나 병원을 또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바로 가시지 마시고 혹시 이제 가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의사가 또 좀 물어볼
때 자기 여행력, 미국에서 왔다는 것들을 밝히신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는 그 정책적으로는 지금 우리 그 검사 키트가 선별진료소에만 있지만 네. 이런 각 의원에도 좀 보급이 돼서 각 의원 의사 선생님도 의심이 되면은 현장에서 바로 검사해서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각 작은 단위에서의 그런 빨리 찾아내는 시스템도 좀 도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가 빗장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아까 얘기를 했지만 오늘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나서게 된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아까 김승환 기자도 네. 이 맥락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쭉 그 우한과 후베이성에서 어쨌든 집단 감염 사태가 나타나서 중국이 한번 초토화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겨우 이제 국내 상황을 안정시켜 놓았는데 유럽이나 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유입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중국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해외에서 유입하게 되면은 대개는 베이징이나 혹은 상하이나 광저우 같은 중국의 산업, 경제, 정치 중심지가 먼저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바이러스로부터. 근데 중국은 지금 양회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사도 예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한 후베이성에서 대량 감염자가 생기는 것과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광저우 같은 곳에서 대량 감염자가 생기는 것은 인구의 밀집도라든가 아니면 중국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전혀 다른 일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한 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과민하고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네. 아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이와 함께 미국은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해서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마 그동안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 있었을 텐데 이제 검사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검사를 늘리면서 네. 발견되지 않았던 환자들이 지금 확진되는 상태를 보이는 것 같고요. 진짜로 이렇게 급증하게 전파가 일어나고 중환자가 많이 일어나냐 그렇게 보이진 않고 이미 있던 것들을 좀 뒤늦게 찾아내는 면이 있고요. 확진자 증가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다행히 이탈리아나 그 스페인보다는 좀 적은 편인데 네. 물론 이제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바로 사망이 속출하는 건 아니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나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급증하는 추세에 비해서는 미국의 이제 중환자, 중증 환자를 좀 잘 막고 잘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사망자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많이 발견되는 상당 부분은 경증 환자들이 좀 많이 발견되는 것 같고요. 좀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텐데 사실은 일찍 발견하는 원인은 일찍 발견해서 어떤 치료보다는 사실은 격리가 필요한 방법인데 네. 이런 조기 진단이 지금은 미국은 조금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미진한 이미 부분이죠. 예. 지역사회 전파가 된 상태에서는 모든 국민들을 접촉자로 간주해서 집에 머무르게 하고 그다음에 이 전파를 막고 그것이 이제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는 이런 캠페인을 해야 될 단계라서 지금은 어떤 경증 환자를 많이 찾아내는 것의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이제 중증 환자를 빨리 찾아내서 사망을 줄이는 네. 이런 데 아마 최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발 입국자들의 입국 조치, 유럽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결국 보다 강경한 입국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확진 환자들이 발생하는 추이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빨라졌었기 때문에 이미 며칠 전부터 유럽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에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역 당국이 좀 미적미적 거리다가 결국에는 27일 0시부터 이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것으로 네. 지금 정했었고 앞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서 그 출발하는 공항에서 발열 체크를 해가지고 네네. 열이 없는 환자들만 태우기로 이제 정한 것도 결국에는 해외 유입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고민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입국하는 환자들만 놓고 봐도 10명 중에서 9명이 이제 내국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명의 외국인인데 근데 의료진은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1명의 외국인이라도 좀 입국을 금지시키면
국내에서 검사하거나 혹은 처치해야 되는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해외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이 중국이나 중국 인접 국가들에서 오는 환자들을 막지 못해서 한번 1차 유행을 겪었고 네. 그게 이제 대구 경북의 큰 유행으로 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런 과거의 경험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한번 강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외국인 입국 금지가 이제 시행되기 전까지라도 혹시 차선책으로 입국할 때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뭐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검역 관리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러면 입국자 개개인에게 자발적인 동참을 독려하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발적인 참여도 독려해야 되겠고, 단기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가 나오면은 바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출국하기 전에 열이 있고 증상이 있으면 아예 그냥 비행기를 안 타시는 게 좋고, 괜히 왔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그쪽 해당 국가에서 출국 전에 심사를 강화해가지고 아예 이제 못 들어오게 좀 줄이는 것이 좋겠고,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가능한 인력이나 시설이나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 건수가 어느 정도를 대충 봐서 좀 들어오시는 분들을 좀 줄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완전 제한보다는 꼭 네. 필요하신 분들만 올 수 있게 비자 심사 과정이라든지 목적이 여행이라 그러면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좀 네. 나중에 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인 분들도 지금 유학생이 지금 초반에 좀 몰리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돌아오는 유학생도 좀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검사 역량 그리고 항공편 들어오는 시간도 좀 이렇게 분산해서 몰리지 않게 한다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좀 뭔가 비자를 좀 강화해서 좀 입국세 수를 좀 제한한다든지 해가지고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무증상 입국자들 중에서 음성이라고 또 안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쵸. 잠재기나 잠복기에 있다가 네. 이번 유학생 사례처럼 5일 지나서 이렇게 또 열이 나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는 이제 14일이 원칙인데 이제 14일은 뭐 지켜져야 되는 원칙이지만 또 대부분 한 평균적으로 한 5, 6일 정도에 감염되고 나서 5, 6일 후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쪽 해당국에서 출국 직전에 감염돼서 왔으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짜로부터 이제 5, 6일 후에 이제 열이 난다는 뜻인데, 네. 근데 하지만 그 전에 또 이미 감염됐다든지 그러면은 14일보다 조금 그 기간을 조금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방역 원칙에는 아직은 이제 14일이니까 네네. 일단 어느 정도 정해진 자가격리 기간을 준수하도록 해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들어오시고 또 아마 지금 외국인 분 중에 확진자가 나와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장기 체류 외국인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체류 허가증이 있는 분들이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많은 수의 외국인을 우리가 확진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뭔가 좀 우리가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입출국을 네. 금지는 아니고 조금 조절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두 분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결국 이제 한 가지로 통일되는 거는 입국자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데는 동의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입국자의 지금 70%가 수도권 거주자로 조사가 됐습니다. 뭐 수도권 감염 확산에 대해서 경계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대응책 또 다른 뭐 방법들이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교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저도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제 좀 더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결국에는 해외 유입 숫자들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은 뭐 대한민국 정부가 봉쇄 그러니까 입국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은 일단은 채택하지 않으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네.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호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존중한 다음에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에서 10,000명 정도가 들어오고 미국에서 25,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하루에 한 35,000명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그 35,000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관리하지 않고 누구를 관리하고를 지금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방역 당국에 관여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지금 공항에서 그 관리 가능한 입국자 인원이 하루에 한 5,000명에서 7,000명 수준이래요. 네. 그러니까 한 7,000명으로 놓고 봐도 한 4배 정도가 더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행기 편수를 좀 조절을 하는 방법을 고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 국경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편수를 네. 적당히 조정을 한 다음에 하루에 한 뭐 맥시멈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만 입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서 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지금 현재 공항 방역 체계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아이디어들을 서울시 그리고 방역 당국 그리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철을 시켜야 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우리들이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을 열어놓는 게 좋긴 한데 문을 열어놓다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결국에는 중국처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뭐 내부에서 그리고 밖에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제 뭐 비행기의 편수를 조정을 하고 시간차를 두면 네.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정보, 정말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갑자기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느끼지 못하면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도 이런 증상을 느꼈고요. 이거 사실일까요? 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감염 염증이 있을 때는 이런 후각이나 미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네. 독감 바이러스라든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가 후각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고 이 후각 저하는 일부일 수도 있고 완전히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비가역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다양하게 올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지금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이러한 갑자기 후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우리가 뭐 기침이나 콧물 어떤 호흡기 증상처럼 어떤 관련 유증상에 체크를 하시고 관련 증상에 의심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눠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유럽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감염력이 폭발적이고 완치가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것이 과연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좀 더 살상력이 높거나 그러니까 독성이 강해지거나 혹은 전파력이 높은 형태로 변이가 된 것은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가짜 뉴스입니다. 왜 가짜 뉴스냐면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제로 변이를 조금씩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실시간으로 세계 각국에서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들을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러스의 중대한 변이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과학자들 사이에 정보가 공유가 되고 세계 각국의 방역 당국이나 WHO에도 보고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이가 일어나고는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사실은 걱정스럽기는 하는 대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어난 변이는 굉장히 작은 변이들이라서 바이러스의 전파력이나 혹은 살상력이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이는 아닙니다만은 그건 만에 하나 좀 중요한 변이가 일어나서 뭐 살상력이나 전파력에 이제 영향을 준다면은 그건 또 새로운 또 상황으로 이 사태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마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개인 역시 일상을 멈춘 채로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야 될지 좀 조언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방역 또 생활 습관화 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이제 비만을 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식사 조절하고
술 줄이고 담배 끊는 운동처럼 어떤 네. 위생 관련도 이렇게 습관화돼서 꾸준히 실천하는 방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보다 구체적인 지침은 지금 방역 당국에서 조만간 발표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잘 아시죠? 마스크 착용하고 손 잘 씻고 사람 간의 충분한 거리를 띄고 또 다중에 모이는 밀집 장소는 피하고 또 환기를 잘 시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잘 익숙하게 잘 아시고 계시는 부분 같고요. 거기 조금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보다 좀 올바른 정보를 잘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잘 습득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다 보면은 나는 잘하지만 또 주변에 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또 잘못 알고 뭐 소금물을 뿌리거나 메탄올로 소독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동체 중심으로 다 같이 좀 잘 협조해서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좀 다 같이 합심해서 좀 이렇게 방역을 하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감염병에 대한 혐오 같은 것들을 좀 줄이고 감염된 사람들 이해하고 또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교수, 광양고 과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2달을 넘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이나 우울함 그리고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블루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심리적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이것은 사회 전체가 맞닥뜨리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정도의 불안이나 우울, 공포를 느끼지만 특정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을 크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리적 방역에 이제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기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점 못 견뎌요. 좀 검증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막연하거나 좀 잘못 알려진 정보에 또 빠져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는 정보 외에 또 본인이 불안하니까 능동적으로 자꾸 이제 코로나19에 관한 여러 가지 위험성, 문제점을 자꾸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불안을 자꾸 키우게 되는 셈이에요. 어떤 믿을 만한 정보를 검색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게 필요하지 어떤 여러 가지 과도한 정보나 잘못된 정보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정적 감정을 혼자서 쌓아두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서 어떤 SNS라든지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서로의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하고 나누고 이게 소통을 해야지 해소되지 혼자서 그냥 힘들다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친구, 동료들을 좀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력증이나 깨어진 리듬을 역시 일상생활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다시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아주 쉬운 얘기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음악 듣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또 가벼운 체조나 운동을 하는 거 도움이 됩니다. 좀 차분하게 좀 명상을 한다거나 좀 온몸에 힘을 빼고 심호흡을 한다거나 가끔씩 자기 자신을 좀 이완시키는 그런 행동을 같이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철저하게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것에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나의 어떤 즐거운 활동을 좀 지속하려고 애를 쓰고 또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직업적 활동도 좀 하면 좋겠다. 조금씩 움직일 준비를 해라라고 저는 하시면 좋겠다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날씨도 많이 포근해지고 주말 맞아서 나들이 떠나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 잘 지키는 일일 겁니다.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주말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BS 이어서 방구석 배움 교실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TBS. 와, 이런 게 나왔다고? 그래 뭘 봐? 오? TBS EFM